지구의 역사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던 시기, 약 200만 년 전에 플라이스토세가 막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습했던 숲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으나 대지를 감싸던 온기는 북쪽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얼음 장벽에 의해 무자비하게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으며 행성 전체가 겪는 지질학적 경련이자 모든 생명체에게 내려진 가혹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빙하가 산맥을 깎아내리고 계곡을 메우며 남쪽으로 전진할 때 세상은 서서히 하얀색과 회색의 무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지배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북극해에서 발원한 칼날 같은 바람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툰드라 대평원을 가로지르며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의 수분은 날카로운 얼음 결정으로 변해 허공을 떠다녔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냉기는 생명체의 천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강물은 흐름을 멈추고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굳어버렸으며 대지는 영구동토층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생명의 뿌리를 거부했습니다.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힘보다는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생존의 절대적인 척도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초식 동물들은 이미 진화의 선택을 받아 이 하얀 지옥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매모스는 두꺼운 지방층과 길고 거친 털로 온몸을 무장하여 눈폭풍 속에서도 태연하게 마른 풀을 뜯을 수 있었습니다. 털콧불소 울리 리노체러스 역시 촘촘한 털과 두꺼운 가죽으로 천을 유지하며 빙하기의 주인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의 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친 진화가 선물한 완벽한 단열재였습니다. 눈송이가 그들의 등에 내려앉아도 녹지 않을 만큼 그들의 피부는 외부의 냉기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요새였고 추위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자연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량한 설원 위에는 진화의 축복으로부터 소외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대 사바나의 따뜻한 기후에서 탄생하여 북쪽으로 이동해 온 인류, 바로 털없는 원숭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두 발로 걷는 것 외에는 이 추위에 맞설 생물학적 무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피부는 바람을 막기에 역부족이었고 빈약한 체모는 천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웅크리고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며 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인류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불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른 나뭇가지와 짐승의 뼈를 모아 동굴 깊은 곳에 불을 피웠고 그 주황색 빛에 의지하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은 그들에게 신이었고 태양의 대리자였으며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탐욕스러운 신이어서 끊임없이 먹이를 요구했고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차가운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불은 동굴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그들을 지켜줄 뿐 사냥터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데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불에서 한 발자국만 멀어져도 죽음의 냉기는 즉시 그들의 피부를 덮쳤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매캐한 연기와 썩어가는 고기 냄새, 그리고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들조차 혹독한 추위 앞에서는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고 동굴 입구는 하얀 서리로 뒤덮였습니다. 부족원들은 짐승 가죽을 바닥에 깔고 서로 뒤엉켜 잠을 청했지만 가장자리에서 잠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뒤척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동상으로 검게 변해갔고 말초신경은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것은 바람의 울음소리와 추위를 견디지 못해 덜그럭거리는 이빨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부족을 덮친 비극은 그들의 생존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맹렬하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 무렵 불 옆에서 잠들었던 한 노인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노인의 몸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중에 천이 떨어져 저천증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불이라는 도구만으로는 더 이상 이 가혹한 기후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부족의 우두머리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노인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너무나도 얇고 취약했습니다. 바람은 옷을 입지 않은 피부를 면도날처럼 베어냈고 혈관은 열을 뺏기지 않으려 수축하다가 결국 얼어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나가기 전부터 이미 추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는 돌도끼를 제대로 쥘 수 없었고 굳어버린 다리로는 재빠른 사냥감을 쫓을 수 없었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마비, 즉 동사동시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동굴 밖을 배회하는 거대한 짐승들을 질투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곰이 눈보라 속을 뚫고 지나갈 때 그 곰은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머드 떼가 설원을 가로지를 때 그들의 거대한 털 가죽 위로 눈이 쌓여도 그들은 평온했습니다. 자연은 그들에게는 완벽한 갑옷을 주었지만 인간에게는 벌거벗은 몸뚱이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 하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약 인간이 살아남으려 한다면 자연이 주지 않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생존의 압박은 인류의 뇌를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단계를 넘어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감이 쓰러진 후 늑대나 하이에나가 고기를 탐할 때 인간의 시선은 고기보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껍질에 머물렀습니다. 저 두껍고 털이 무성한 가죽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저 동물의 피부를 떼어내어 내 몸에 덮는다면 나도 저들처럼 눈보라 속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종의 존속이 걸린 절박한 상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썩어서 악취를 풍겼습니다. 날카로운 돌조각으로 고기를 자르는 것과 가죽을 온전하게 벗겨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투박한 도구로는 질긴 가죽을 찢어버리기 일쑤였고 가죽에 붙어있는 지방과 살점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그 가죽은 곧 썩어버리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훔쳐내겠다는 대담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빙하기의 겨울은 점점 더 길어졌고 사냥감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거나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부족의 아이들은 추위로 인해 성장이 멈추거나 병들어 갔습니다. 어미들은 젖이 나오지 않는 가슴을 아이에게 물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전사들의 눈빛에서도 점차 생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추위라는 절대적인 적과 싸우기 위한 무기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사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패인 가죽이었습니다. 대자연은 인간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털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으며 두꺼운 지방층도 없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으로 이 혹독한 겨울을 버틸 것인가? 인류는 그 질문에 답해야만 했습니다. 동굴 밖에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맹수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맹수들이 갖지 못한 무기 즉 필요를 발명으로 연결시키는 지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을 깨뜨려 예리한 칼날을 만들고
그 칼날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과감한 도전을 준비합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동굴 입구의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전사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동료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될 것임을. 그들은 몸에 진흙과 재를 발라 냄새를 지우고 짐승의 뼈로 만든 창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잔혹한 발명 옷을 향한 첫 번째 여정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먹이사슬의 하위 포식자가 아니라 다른 종의 가죽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약탈자가 되기 위해 설원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원 위로 첫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발은 시려우고 폐는 얼어붙을 듯 아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털로 뒤덮인 거대한 산 매머드 혹은 들소떼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들을 보며 공포보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저 따뜻한 털 가죽을 벗겨내어 나의 피부로 삼으리라. 저 온기를 뺏어와 나의 아이들을 감싸주리라.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언이었으며 인류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한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동굴을 벗어난 사냥꾼들이 마주한 세상은 하얀색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숲의 경계가 사라진 툰드라 지대는 시야를 가리는 눈보라로 인해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모호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은 그들의 체력을 갉아먹었고 허벅지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들은 지금 단순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얼어 죽게 만드는 이 끔찍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줄 유일한 물질, 바로 거대 동물의 가죽을 강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먹이사슬의 법칙을 뒤집는 반란이자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권리를 힘으로 쟁취하려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저 멀리 회색빛 안개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대스텝, 들소 스테파, 바이손 무리였습니다. 오늘날의 들소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뿔을 가진 이 짐승들은 마치 움직이는 산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냥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거대한 근육이 아니라 그 위를 덮고 있는 촘촘하고 두꺼운 털가죽이었습니다. 어깨를 덮은 융당 같은 갈기와 엉덩이까지 내려온 빽빽한 털은 눈보라를 완벽하게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은 그들 내부에 거대한 용광로가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 가죽 안은 얼마나 따뜻할까? 인간은 그 온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냥꾼들은 허리춤에 매달린 돌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냥을 위해 그들은 특별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뼈를 부수고 살을 찢는 둔탁한 도끼가 아니라 흑요석과 부싯돌을 정교하게 떼어내어 만든 날카로운 박편 플래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냥용 무기라기보다는 외과 수술을 위한 메스에 가까웠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죽에 구멍을 내지 않고 근육과 지방층 사이를 정교하게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면도날 같은 예리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돌 조각에 부족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손가락에 입김을 불어 감각을 되살리며 차가운 돌의 날을 어루만졌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는 것은 생존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후각이 예민한 들소들에게 인간의 냄새는 곧 죽음의 신호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은 바람을 안고 포복 자세로 눈밭을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배와 가슴을 찔러왔고 벌거벗은 피부는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추위야말로 그들이 저 짐승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 속에 파묻혀 자신의 존재를 지웠고 호흡조차 멈춘 채 들소떼의 가장자리로 접근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들은 백색의 풍경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들소무리는 평화롭게 눈을 파헤치며 그 아래 묻힌 마른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컷 우두머리가 주변을 경계하며 콧김을 내뿜을 때마다 굵은 증기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평화로움은 인간에게는 잔인한 대조였습니다. 짐승들은 자연의 보호를 받으며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인간은 자연의 버림을 받아 죽음의 문턱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의 눈에는 살기가 아닌 일종의 질투와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털가죽은 원래 우리의 것이어야 했다는 비이성적인 확신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무리에서 약간 뒤처진 늙은 수컷 한 마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호는 소리가 아닌 눈빛으로 교환되었습니다. 가장 경험 많은 사냥꾼이 손을 들어 올리자 매복해 있던 전사들이 일제히 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고요했던 서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인간들의 고함 소리는 바람 소리를 찢었고 놀란 들소 떼는 지축을 울리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된 늙은 들소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인간들이 던진 창이 그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짐승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톤이 넘는 거구가 몸부림칠 때마다 눈보라가 소용돌이쳤고 사냥꾼들은 뿔에 받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굴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처절한 대결이었습니다. 들소의 털가죽은 천연의 갑옷이 되어 어설픈 공격을 튕겨냈습니다. 돌창의 날이 부러지고 나무자루가 쪼개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사냥에 실패하면 돌아가는 길에 모두 얼어 죽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들소의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실어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들소의 거친 숨소리와 인간의 가쁜 호흡이 뒤섞이고 하얀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흩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설원 위에 피어난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꽃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격렬한 움직임으로 천은 잠시 올랐지만 땀이 식으면서 급격한 천 저하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소 또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과다 출혈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졌고 뒷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두머리 사냥꾼이 들소의 목덜미를 향해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비명과 함께 무릎을 꿇었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몸뚱이가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대지가 울렸고 흩날리던 눈발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사냥꾼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승리의 환호성 대신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쓰러진 들소의 몸에서는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피는 차가운 눈을 순식간에 녹여버렸고 거대한 몸통은 마치 난로처럼 주변의 공기를 데웠습니다. 사냥꾼들은 홀린 듯이 죽은 짐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잘라먹기 위해 달려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손바닥을 들소의 털가죽 위에 갖다 대었습니다. 두껍고 거친 털 사이로 전해지는 생명의 온기. 그 따뜻함은 마비되었던 손끝의 감각을 되살려 놓았고 공포에 떨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열기였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해는 기울어가고 있었고 기온은 더욱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짐승의 천이 식어버리면 가죽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은 불가능해집니다. 사냥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어려운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피로를 잊은 채 품속에 넣어두었던 흑요석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사냥꾼의 야성에서 기술자의 정교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서로는 거대한 수술실로 변할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들소의 배 한가운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턱 밑에서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긴 절개선이 그어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뱃속에서 솟구쳐 올라와 사냥꾼들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내장의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다리 쪽의 가죽을 둥글게 도려내며 작업을 도왔습니다. 가죽과 살점 사이에 얇은 막을 찾아내어 칼끝으로 톡톡 끊어내는 솜씨는 수만 년의 경험이 축적된 예술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귀중한 가죽에 구멍이 뚫리거나 살점이 붙어 가죽이 썩게 될 것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마치 인간이 자신들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듯 맹렬하게 불어닥쳤습니다. 사냥꾼들의 손은 피와 지방으로 범벅이 되어 미끄러웠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가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명은 칼질을 하며 그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짐승의 껍질을 벗겨나갔습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붉은 근육과 하얀 지방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던 거대한 털가죽이 분리되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에서 생명을 추출해내는 연금술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가죽 한 장이 온전히 벗겨졌습니다. 성인 남성 서너시 들어야 할 만큼 무겁고 축축한 가죽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은 아직 짐승의 천을 머금고 있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거대한 가죽을 말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고기는 필요한 만큼만 도려내고 나머지는 늑대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은 고기가 아닌 가죽이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게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희망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동굴에서 기다리고 있는 굶주린 가족들과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수확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흑요석 칼날은 무뎌졌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물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감추어 두었던 따뜻함의 비밀을 훔쳐낸 것입니다. 등 뒤로는 뼈만 남은 들소의 사체가 눈 속에 파묻혀가고 있었고 앞쪽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동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털없는 원숭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 다른 종의 피부를 입고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친 예비 정복자들이었습니다. 서론 위에 쓰러진 거대한 들소의 사체는 이제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원 덩어리이자 인류가 정복해야 할 또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짐승의 숨통을 끊는 것이 사냥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싸움 즉 추위라는 절대적인 적과 맞서기 위한 재료를 확보하는 과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하얗게 지워버렸고 기온은 물방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버릴 만큼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냥꾼들은 도살자가 아닌 정교한 외과의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간과의 경주였습니다. 죽은 동물의 천이 사라지면 부드러웠던 가죽은 순식간에 강철판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돌칼로는 도저히 가죽을 벗겨낼 수 없게 되며 귀중한 털옷은 영원히 고기 덩어리에 달라붙은 채 버려져야 합니다. 사냥꾼들은 피가 묻어 미끄러운 손으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흑요석 날을 짐승의 목덜미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가죽을 자르는 소리는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긴 섬유질이 툭툭 끊어지는 둔탁하고도 끈적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은 근육과 지방층 위에 얹혀여 있는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수많은 혈관과 신경, 그리고 질긴 결합 조직, 파시아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살아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초보자가 힘으로만 잡아당기면 가죽은 찢어지거나 반대로 고기 살점이 덩어리째 가죽에 붙어 떨어져 나왔습니다. 살점이 너무 많이 붙은 가죽은 무거워서 운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썩어서 구더기가 끓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얇게 벗기려다 가죽에 구멍 스코어 마크를 내버리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쓸모없는 걸레, 조각을 얻게 될 뿐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본능적인 해부학 지식을 발휘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가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텐션을 유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돌칼을 비스듬히 눕혀 가죽과 근육 사이에 하얀 막을 예리하게 긁어냈습니다. 스윽, 스윽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근육과 하얀 지방 그리고 털이 붙은 가죽이 마법처럼 분리되었습니다. 흑요석의 날카로운 단면은 세포 단위로 조직을 절개하듯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거칠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선조들로부터 전수받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하고 어디서 칼을 멈춰야 하는지 그들의 근육 기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냥꾼들의 손에 묻은 피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 끈적한 젤리처럼 변했다가 이내 붉은 얼음 조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시각과 감각에 의존해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뿜어져 나오던 짐승의 내장 열기도 식어가면서 사체 주변에는 기괴한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와 하얀 눈, 그리고 검은 털 가죽이 뒤섞인 현장은 처절한 생존 투쟁의 추상화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위는 다리와 관절 주변이었습니다. 이곳은 피부가 근육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어 칼을 넣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짐승의 거대한 다리를 어깨에 걸치고 비틀어가며 관절에 주름진 피부를 조심스럽게 도려냈습니다. 이 부위는 나중에 옷을 만들었을 때 팔꿈치나 무릎처럼 활동량이 많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절대 찢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뜨거운 김을 불어가며 칼날을 녹였고 얼어붙은 속눈썹을 비벼가며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죽은 생명체로부터 두 번째 피부를 이식받기 위한 신성하고도 잔혹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가죽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땅바닥에 펼쳐진 들소의 가죽은 성인 남성 서너 명이 누울 수 있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겉면은 거친 털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쪽 면은 핏물과 지방으로 번들거리는 붉고 하얀 모자이크였습니다. 그 축축하고 무거운 덩어리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와 노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역겨운 악취였겠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보장하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곧 따뜻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동굴로 돌아가는 고난의 행군이 남았습니다. 벗겨낸 생가죽 그린 하이드 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수분과 지방을 가득 머금은 가죽은 무게가 50kg을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죽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유연했던 가죽이 뻣뻣한 판자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젖은 털은 얼음 덩어리가 되어 무게를 더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가죽을 둥글게 말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가죽의 내면이 목덜미와 등에 닿자 소름 끼치는 냉기가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물건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의 천을 가장 빠르게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귀환길은 올 때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눈은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정면에서 불어 닥쳤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가죽의 무게 때문에 발은 깊은 눈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한 걸음을 떼려면 온몸의 근육을 비틀어 짜내야 했습니다. 사냥꾼들의 입에서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만이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발자국을 밟으며 일렬로 걸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누군가 지쳐 쓰러진다면 그와 가죽은 영원히 눈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가죽은 그들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가죽을 짊어진 자의 등은 핏물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핏물조차 곧 얼어붙어 등과 가죽을 하나로 접착시켜 버렸습니다. 사냥꾼은 마치 거대한 짐승에게 엎인 꼴이 되었습니다. 죽은 들소의 영혼이 그들의 등에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이 가죽이 만들어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이 가죽을 덮고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 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천막, 그리고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밤. 그 희망 하나가 마비된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회색빛 어둠 속에서 희미한 주황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등대처럼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사냥꾼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동굴에 가까워질수록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집의 냄새였고 안전의 냄새였습니다. 마침내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부족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방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사냥꾼들의 어깨에 들려있는 거대하고 털북숭이인 검은 덩어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짊어지고 있던 가죽을 동굴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얼어붙어서 반쯤 펴지지도 않는 거대한 가죽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해온 괴물의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족의 노인들과 여인들은 그 흉측한 물건을 보며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차갑고 축축하고 피냄새 나는 덩어리가 곧 그들을 살릴 생명의 갑옷으로 다시 태어날 것임을. 사냥꾼들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갈퀴처럼 굽어 있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랐지만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식은 짧았습니다. 가죽은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동굴의 온기에 녹기 시작하면 가죽에 붙어있는 지방과 살점은 순식간에 부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여 가죽의 섬유 조직을 파괴하면 기껏 가져온 가죽은 털이 숭숭 빠지는 썩은 걸레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마법, 즉 무두질 텐닝이라 불리는 화학적 변형 과정이 즉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냥꾼의 영역이 아닌 동굴을 지키는 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동굴 안쪽에서는 여인들이 돌을 깨뜨려 만든 스크레이퍼, 글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가져온 것이 원석이라면 이제부터 그들이 할 일은 그 원석을 갈고 닦아 보석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불 옆에는 짐승의 뇌와 지방을 섞은 반죽이 준비되어 있었고 천장을 그을리는 연기는 자욱했습니다. 거친 야생의 가죽을 인간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옷으로 바꾸는 기나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 소리는 여전히 맹렬했지만 동굴 안은 노동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인류 최초의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살인적인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생존을 위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지친 몸을 뉘어 잠든 사이 이제 부족의 노인들과 여인들이 주연이 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뻣뻣하게 굳어가는 거대하고 축축한 짐승의 가죽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며칠 내로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가 될 것이고 말린다고 해도 돌처럼 딱딱해져 몸에 두를 수 없는 판자가 될 터였습니다.
이 죽은 껍질을 영원히 썩지 않고 물 흐르듯 부드러운 제2의 피부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화학적 변형이자 진정한 의미의 마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정화였습니다. 여인들은 가죽을 나무 토막이나 바닥에 팽팽하게 펴놓고 날카로운 돌 긁게 스크래퍼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죽의 안쪽 면에는 아직 붉은 근육 조각과 하얀 지방 덩어리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부패의 원인이자 가죽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리듬감 있게 팔을 움직이며 불순물들을 긁어냈습니다. 스윽 스윽 하는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지방은 끈적하게 돌칼에 달라붙었고 바닥에는 긁어낸 고기, 부스러기들이 쌓여갔습니다. 가죽에 구멍을 내지 않으면서도 머리카락 한 올만한 지방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는 인내심과 정교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긁어낸 가죽은 이제 팽팽하게 당겨져 나무 프레임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죽 내부의 섬유질은 건조되면서 서로 엉겨붙어 딱딱하게 굳으려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 결합을 방해하고 섬유 사이사이에 기름기를 채워넣어 유연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무두질 용액이 필요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죽은 짐승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모든 짐승은 자신의 가죽을 무두질할 만큼의 뇌를 가지고 있다. 는 고대의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 진리였습니다. 노인들은 사냥해온 들소의 두개골을 부수고 그 안에서 회백색의 뇌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짐승의 뇌는 지방과 레시틴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유화제였습니다. 노인들은 꺼낸 뇌를 따뜻한 물이나 소변에 섞어 걸쭉한 죽처럼 으깨었습니다. 그로테스크해 보일 수 있는 이 회색 반죽이 바로 가죽에 생명을 불어넣을 마법의 물약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뇌 반죽을 차가운 가죽 위에 듬뿍 발랐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강하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혼합액이 가죽에 촘촘한 섬유 조직 깊숙이 스며들 때까지 그들은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이것은 죽은 짐승의 영혼. 뇌를 다시 그 껍질 가죽으로 돌려보내어 영원히 부드러운 상태로 머물게 하는 제의와도 같았습니다. 용액이 스며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고통의 시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죽이 마르는 동안 끊임없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섬유질은 다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젖은 가죽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비틀고 바위에 문질렀습니다. 이를 브레이킹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도구가 닿지 않는 가장자리나 뻣뻣한 부분은 입으로 씹어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턱은 으스러질 듯 아팠고 입안은 짐승의 털과 씁쓸한 맛으로 가득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죽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는 이 지루한 노동만이 부드러움을 보장했습니다. 동굴 안은 땀 냄새와 짐승의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부족원들은 교대로 가죽에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가죽과 인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죽은 본래의 딱딱한 성질로 돌아가려 버티고 인간은 그것을 굴복시켜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점차 뻣뻣했던 가죽이 항복을 선언하듯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이던 생가죽은 하얗고 보송보송한 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거친 나무 껍질이 부드러운 비단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훈연 스모킹 과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만든 가죽이라도 물에 젖었다가 다시 마르면 딱딱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눈과 얼음의 땅에서 젖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방수 기능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썩은 나무를 넣어 연기가 많이 나는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가죽을 원뿔 모양으로 꿰매어 불 위에 텐트처럼 덮었습니다. 연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죽의 섬유 사이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동굴을 가득 채웠고 콜록거리는 기침소리가 이어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 속의 알데히드 성분은 가죽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화학적인 코팅막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포르말린 처리와 유사한 원리였습니다. 연기는 가죽이 물에 젖어도 다시 딱딱해지지 않게 만들었고 박테리아나 벌레가 꼬이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던 가죽은 황금빛 갈색으로 다시 깊은 호박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색깔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혹독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준비가 끝났다는 완성의 증표였습니다. 연기 냄새가 깊게 배어든 가죽은 이제 더 이상 썩지 않는 불멸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훈연이 끝난 가죽이 불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짐승의 시체에서 벗겨낸 축축한 껍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벨벳처럼 부드럽고 깃털처럼 가벼우며 숯불처럼 따뜻한 색을 띤 명품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가죽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끝에 닿는 감촉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빙하기의 추위를 가두어 버릴 수 있는 감옥이자 인간의 천을 지켜줄 요새였습니다. 며칠간의 잠 못 이루는 노동과 턱이 뻐근해지는 고통이 이 한 장의 가죽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부족의 가장 어린 아이를 불렀습니다. 추위에 약해 늘 구석에서 떨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노인은 완성된 가죽을 아이의 작은 몸에 둘러주었습니다. 아직 훈연의 열기가 남아있는 가죽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람을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죽 내부에 갇혀있는 공기층이 아이의 천을 반사하여 훈훈한 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는 난생 처음으로 불 곁을 떠나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뺨에 생기가 돌았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부족원들의 눈에 경이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이 없는 곳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황금빛 가죽만 있다면 바람이 부는 설원 한가운데서도 얼음으로 뒤덮인 산꼭대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이동의 자유를 의미했고 사냥터의 확장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동굴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굴 한 구석에서는 본격적인 재단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뾰족한 뼈 송곳으로 가죽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짐승의 힘줄을 얇게 찢어 만든 실로 조각들을 이어 붙였습니다. 아직은 투박하고 거친 형태였지만 이것은 인류 최초의 오지였습니다. 발을 감싸는 신발 머리를 덮는 후드 몸통을 감싸는 튜닉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인류의 생존 확률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죽을 덮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에 딱 맞는 두 번째 피부를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밖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동굴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차곡차곡 쌓인 가죽 옷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에서 나는 훈연 냄새는 그 어떤 향기보다도 안심을 주는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냄새였고 기술의 냄새였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혜와 노동을 통해 곰보다 더 따뜻하고 매머드보다 더 질긴 피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인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동굴에서 일어난 연금술은 곧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의 뇌가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지, 어떻게 연기가 가죽을 썩지 않게 하는지, 이 지식은 유전자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머니에서 딸로 노인에서 젊은이로 구전되며 인류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소리는 이제 죽음의 경고가 아니라 내일 떠날 새로운 여정을 재촉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가죽 옷을 입은 인간은 이제 과거의 인간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순응하는 동물이 아니라 환경을 자신의 몸에 맞춰 조절하는 지적 생명체로 거듭났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가죽 옷 속에서 그들은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침은 단순히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 인류가 추일하는 영원한 족쇄를 끊어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북극의 빙하는 남쪽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태양은 창백한 빛만을 비출 뿐 대지를 드지 못했습니다. 이전 같았다면 이 계절은 인류에게 죽음의 계절이었을 것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자살 행위였고 부족의 절반이 굶주림과 동사로 사라져가는 비극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 동굴 입구에 선 인류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나약한 영장류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걸어나오는 사냥꾼들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종족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북숭이 가죽으로 감싼 그들의 실루엣은 거대한 곰이나 직립보행하는 늑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단순한 가죽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는 움직임이 편한 가죽 바지가, 상체에는 두툼한 파카가, 그리고 발에는 풀과 이끼를 채워 보온성을 높인 튼튼한 가죽 신발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훈연 처리된 가죽은 눈보라 속에서도 젖지 않았고 정교하게 기워진 이음새는 바늘구멍만 한 틈도 허락하지 않아 칼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원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담한 행군이었습니다. 옷이라는 두 번째 피부 안에 갇힌 공기층은 그들의 천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영하 40도의 지옥이었지만 가죽 옷 내부는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작은 열대지방이었습니다. 인간은 휴대용 기후장치를 몸에 두르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콧수염과 속눈썹에 고드름이 매달려도 그들의 몸은 땀이 날 정도로 훈훈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술적 승리였습니다. 이 혁명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을 넘어 인류의 활동 방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기후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곳을 벗어나면 죽음뿐이었기에 그들은 좁은 영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가죽 옷을 입은 인류에게 금지된 땅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만년설이 뒤덮인 산맥을 넘었습니다. 사냥감이 이동하면 그들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갈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긴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눈 덮인 언덕 위에서 사냥꾼들은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털없는 짐승들이 추위를 피해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털을 가진 맹수들은 유유히 서론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그 두 세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털없는 짐승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털을 가진 맹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이 자신들에게 주지 않은 것을 다른 생명체에게서 빼앗아 스스로를 진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변이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문화적 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옷의 발명은 도구의 발달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가죽을 꿰매기 위해 뼈를 깎아 만든 바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발명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바늘귀 하나가 인류를 단순한 가죽 덮개를 쓰는 존재에서
신체 구조에 딱 맞는 입체적인 의복을 만드는 디자이너로 변화시켰습니다. 옷이 몸에 밀착될수록 보온성은 높아졌고 활동성은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꼭 맞는 옷을 만들어주며 사랑을 표현했고 부족마다 옷의 형태와 장식을 달리하며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생존 도구를 넘어 문화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정은 북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도망칠 때 오직 인간만이 더 추운 북쪽으로 미지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툰드라를 가로질러 얼어붙은 베링 해협 베링기아를 건넜습니다. 그곳은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여겨지던 죽음의 땅이었지만 두꺼운 모피코트와 가죽 부츠로 무장한 인류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빙하기라는 거대한 얼음 다리를 이용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전 지구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가죽옷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남부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눈구덩이를 파고 가죽 텐트를 쳤습니다. 바닥에는 털 가죽을 깔고 몸에는 털 가죽을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텐트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가죽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훈연 냄새와 야생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그들이 자연을 정복했다는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품에 파고들며 그 따뜻함을 기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더 좋은 옷을 만들 것이고 더 먼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지식의 전수는 인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빙하기는 수만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인류는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인류는 진정한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추위는 인간의 뇌를 자극했고 손을 기민하게 만들었으며 협동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의 힘을 깨닫게 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나 자신을 바꾸면 된다는 껍질을 바꿔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그 유연한 사고방식이 인류를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그 어떤 기후도 인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위에 긴 발자국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발자국은 짐승의 것이 아닌 가죽 신발을 신은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멈추지 않고 지평선 너머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고 눈이 오면 모자를 눌렀으며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빙하기의 태양이 떠오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거대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인류가 지구 전체를 덮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처럼 수백만 년이 흐른 먼 훗날 후손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이 시대를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기원이 바로 이 차가운 설원 위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흑요석 칼 하나로 거대 짐승의 가죽을 벗기던 그 절박한 손길, 얼어붙은 가죽을 입으로 씹어 부드럽게 만들던 그 처절한 인내, 냄새나는 뇌수를 발라 가죽을 무두질하던 그 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인류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빙하기 생존자들의 후예이며 그들이 물려준 따뜻한 유산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웅장합니다. 털가죽 옷을 입은 한 인간이 높은 빙벽 위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털 모자 끝에는 서리가 맺혀 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일부이기를 거부하고 자연과 대등하게 맞선 최초의 생명체입니다. 바람이 그의 가죽 옷자락을 휘날리게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은 그에게 공포가 아닌 정복해야 할 또 다른 풍경일 뿐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추위 속에서 단련되었고
가죽 옷이라는 갑옷을 입고 지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